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야권에서 군부를 지피고 있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국회 운영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인수위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에 군부를 뗀 것입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주요 공공 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진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치시켜서 권력 줘놓으면 민영화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쥐어 짜려고 하는 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죠.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 전기, 수도, 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철도, 전기 등에 대해서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때 아닌 생활 인프라 국가 기관 산업 민영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들으신 건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낮에 인천에서 유세를 하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유세 현장 이 자리에서 외친 말입니다. 네. 또 마지막 또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한 발언을 한 건데 네. 이제 어제 오늘 거쳐서 갑작스럽게 그 민영화 문제가 이 정치권에서 하나의 어떤 전선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입니다. 이 SNS에 의원들 개개인이 민영화 반대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좀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화 총공세라는 말씀 같은데 도대체 왜 지금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겁니까? 우선 인천국제공항 논란이 그저께 일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분을 30%나 한 40% 정도 민간에 매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하. 이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고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바람직하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이 50% 이상을 가지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풀자는 건데 이거 사실 한국전력처럼 하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져오면서 이 지분을 팔면 예.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인천시에서 조금 화제가 된 겁니다. 박남춘 시장 후보 쪽에서는 예. 논평을 내고 이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인천국제공항, 한국철도공사 이것만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어허. 왜냐하면 인수위 때도 한 번 논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한국전력. 네, 인수위 때 한국전력이 또 논란이었습니다. 네. 이 4월 28일에 한국전력이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라는 정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 이런 얘기를 하던 찰나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럼 한국전력을 지금 경쟁업체를 만들고 또 민영화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고 이걸 네. 좀 서둘러서 수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 네. 전선을 본격적으로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영권은 정부가 유지한다, 일부만 매각한다, 재원 마련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네, 예. 한번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예.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공사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49%.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 예, 남기겠다. 경영권만 유지하는. 네. 네. 그런데 지분 매각 왜 하려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매각의 기본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통 자본시장의 공개가
된다면 예. 보통 뭐 공시제도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그 안건들이 공개가 되고 또 네. 회계가 좀 더 투명해진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사기업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기업들도 특히 지금 유명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 비상장 기업들은 조금 더 불투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기업이 호반건설 같은 회사인데 네.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상장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게 공개해야 많긴 되잖아요.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런 투명성이 강화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어쨌든 민간 기업의 경우고 그렇죠.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공개가 이런 원래 지적도 공개되는 거 나오고 있죠. 아닙니까? 네. 감사도 받고. 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어떤 그 틀 안에서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죠. 진행되고 있죠. 네. 이봉 연구원은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경영의 효율화냐 아니면은 민영화의 전 단계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정치권이나 이걸 보도하는 언론 보도에서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불친절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희 기자 말씀하셨지만 예. 지분 매각을 예를 들어서 50% 미만으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만 지킨다면 그건 민영화야 아니냐. 이런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공항이 지금 재원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뭔가 어렵냐라는 문제도 사실 설명을 좀 해줘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지분이 매각되면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데 네. 공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으니까. 예.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서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설명이 정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설명 중에 특히 일부 지분 매각이 민영화냐? 그거 네.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분 조금 매각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나와 있는 한국전력은 민영화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논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라는 주장도 이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이런 민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면 뭐냐, 공영화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선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의 본인 페이스북에도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설전입니다. 관련 음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댓글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남의 당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상납 의혹 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으면요 당 해체됐을 겁니다. 상당히 날이 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뭔가 전후사정 맥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우선 방금 내용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재명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네. 사회자가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연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개항을 지역구 나왔는데 네. 9.9%포인트 격차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게감으로 따지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남녀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네. 50.8%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40.9%였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를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링크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겁니다. 아하. 우리 당에서는 윤영선 후보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는 말을 남겼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하. 여러모로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도 자존심이 좀 상하고 거기에 이용된 이제 여론조사도 좀 자존심 상하고 여러모로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읽혀지네요. 네. 그럼 그런 상황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선거 대응 풍경. 지금 개항을 지역구에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선거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인천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인천시장 선거 관련 기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을 좀 쫓아다녔는데 네. 이재명 이 위원장이 꽤 자주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아, 인천 시장 후보를.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 선대위원장 자신이 인천에 나선 이유 그리고 수도권 선거 전반에 지금 이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만 놓고 보면 서울은 졌지만 뭐 이건 이재명 그 위원장 기준에서요. 네. 서울은 졌지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인천에서는 1%포인트 정도였고 경기도에서 5%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인천이라든가 이런 캠프 관계자들 좀 만나보면 네. 그때는 모두가 선거를 하던 때고 대선이니까. 예. 그런데 지방선거는 젊은 층 인구들의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우리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3040 세대가 많은데 그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선만큼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위원장의 어떤 등판을 굉장히 인천 지역에서는 매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고 지방선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대응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언급한 말,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의혹, 일단 국민의힘의 당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재명 위원장이 왜 이준석 대표 윤리위 회부 문제를 언급했을까? 이걸 좀 따져본다면 네. 앞뒤 문답에서도 조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제명 조치를 했다. 그랬죠.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이었으면 이건 네. 끝까지 도려낸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어떤 교사를 했다. 그렇죠.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예요. 예. 어쨌든 이게 성접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이걸 밝힐 수 있는 어떤 뭐 녹취라든가 네. 혹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각종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 윤리위 회부까지는 조금 갔는데 아직 예. 결론은 한 달째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넘어서 안 나오고 있죠. 네. 부정상 한 달 내에 내야 된다면서요, 결론.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선거 기간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18일에는 다시 한번 성범죄 척결 동참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도 정치권에 만연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말말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어제 42주년째를 맞이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로 했던 말 중 일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지 어제자 MBC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오늘 기념사에서는 직접 언급 대신 에둘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부터 물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김진태 후보의 그런 사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았는데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한 배경에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있다 이런 맥락이죠. 예, 이게 2019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이미 2018년에 지금 활동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9년에.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위원 추천을 지연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너무 지연한다고 비판하면은 조금은 이제 부적격한 인사들로 추천을 하면서 맞아요. 계속해서 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진태
당시 의원이죠. 네. 김진태 의원이 이 꾸준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던 지만원 씨를 존경한다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예. 심지어는 2019년 2월에는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 좌파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축낸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입에 담기 조금 창피한 네. 희대의 이제 망언들이 그때 나왔던 것인데 사실 당시 김진태 의원 지금 후보자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강원도지사 선거 네. 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랬었죠. 네, 사과 안 한다고. 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과를 하고 실제로 또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기념식에 와서 발언한 것과는 좀 모순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말고도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날조와 관련된 인물이 현 정부에 한 명이 더 있다라고 하던데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5월 5일에 인선이 됐습니다.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입니다. 이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요. 이분 뭐 별명이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통합을 위해서 DJ 인사들도 많이 이렇게 중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많았어요. 그랬죠. 예. 하지만 이분 예전의 이력을 보면요. 2013년 5월에 종편이죠.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임천용 씨라는 가명의 탈북자를 출연시켰는데 네. 이분이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예. 그래서 5.18 전후로 북한 특수부대가 600명 정도 강주로 왔고 무장폭동을 일으켰고 5.18은 김일성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진행자였던 장성민 지금의 기획관은 네.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드러났으니 북한 특수 게릴라와 광주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유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북한군에서 제가 이거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죠. 이미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네.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도 이 탈북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다 허위 날조라고 판단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김진태 후보자, 장성민 기획관 이런 분들이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나 대통령실까지 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국민의힘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거의 뭐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네, 이례적이었죠. 이 부분이 거의 그 언론을 장악을 하고 보도를 거의 다 그 장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실제로 5.18 진상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현 정부에 있다라는 사실은 보도에서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도가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기준으로 1,200건이 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 장성민 기획관을 언급한 보도는 6건에 불과하고요. 김진태 후보자 언급한 건 51건인데 이게 광역단체장 후보니까 보도량이 조금 더 있는 것인데 사실 네. 북한군 개입설 관련 보도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보도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이 통합행보다 왜냐하면은 그 여당 대표들 보수정당 대표들이 총출동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으니까 네. 통합행보라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 5.18 정신을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는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의 어떤 민심을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어느 쪽의 특정한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네. 또 네. 관련된 보도에서는 이제 서진 정책이다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진 정책.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출한다라는 어떤 전선대리평 단어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선거와 함께 얽혀 있으면서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차별적이고요. 네, 지역 감정을 격화시키는 잘못된 언급들이고 발언들인데 참 아직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봉우 연구원 준비한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언론의 상징적인 공간에 오세훈 후보 현수막이 걸렸다. 예, 실제로 지금 프레스센터 서울 중구에 있죠. 예.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 현 시장이죠. 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언론시민단체에서 지금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을 MBC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오세훈 후보에게 선거 사무실을 내준 것도 모자라 프레스센터 공동소유주 한국방송진흥공사와 운영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반대에도 선거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서울신문 지분을 잇따라 매입한 호반건설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후 편집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자초하더니 결국 특정 정치인의 언론의 상징 공간마저 내준 꼴이 되었다. 선거철이니까요. 뭐 큰 건물에 선거 현수막, 후보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오세훈 현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프레스센터, 언론의 상징적인 건물에 걸려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도 네. 프레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선거 사무실이? 네, 사무실이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허가 아래. 예. 그리고 당연히 그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현수막을 걸었던 것인데 네. 사실 프레스센터는 말 그대로 언론만을 위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좀 특수한 건물이에요.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입주해 있는 그 주체들을 보면요.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협회가 있고요. 예. 언론노조 등 언론 단체도 있고요. 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기관이 있고요. 네.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사는 물론이고 외국 언론의 사무소, 이렇게 언론사들도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유와 운영 구조를 보면 11층까지는 서울신문이 소유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12층부터 20층까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소유는 하고 운영은 언론진흥재단이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론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던 옛날에 그 신문 회관터를 공적 기금을 투자를 해서 언론만을 위한 건물로 세 단장을 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정 정당 후보자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또 현수막까지 걸려 있으니까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일단 서울신문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전례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선거에도 입주해서 현수막을 걸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비판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딱히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도 없고 네. 다른 당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 입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그런 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을 호반건설에서 인수해서 소유하면서 언론의 상징적 공간마저 내줬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센터 11층까지 서울신문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신문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언론사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요. 서울신문의 소유 구조가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 그러니까 직원들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은 기획재정부, 포스코, KBS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뉴스사이트에서 잠깐 다뤘는데 예. 작년에 포스코와 우리사주조합 일부를 호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올라섰죠. 예. 그래서 올해 1월에 그 호반그룹 관련 의혹 보도를 일거에 삭제하면서 또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랬죠. 사주의 의지라고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또 현수막이 걸리니까 네. 계속해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김동인 기자가 공공기관 민영화 이슈 얘기하면서 살짝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 비상장 기업이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 사안과 연결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건설사가 언론사 소유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보도에 뭔가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다 이런 지적들 서울신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미디어오늘의 기획보도에 따르면요. 예. 지난 8년간 서울신문, 헤럴드, 그리고 전자신문, 광주방송 등 주요 8개 매체의 대주주가 건설사 또는 사모펀드, 금융자본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보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그 전까지는 전혀 홍보성 기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호반건설, 중흥건설, 광고성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또 사모펀드가 소유할 경우에는 단기에 빠른 수익, 큰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보도의 급격한 상업화 네. 이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실 신문법 상으로는 대기업의 일간 신문이 그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규제가 우리가 왜 있는지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는 이것도 완화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있어서 네. 왜 그런 지분 소유 제한 규칙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언론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요.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